두 번째 물건은 광주 지원의 2024 83118로 강제경매인데, 이건 제가 상당히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데 핵심이 뭐죠?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뭐 이번에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무슨 뭐 어제 오늘 뭐 한 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깨질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주면은 가격이 내려가게끔 돼 있는데,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안 하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동산을 추천하면서 추천 안 하는 곳이 그게 한 서너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혁신도시였던 나주, 진주, 김천, 제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혁신도시로 만들어져 가지고 혁신도시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혁신도시만큼 부동산 공급한 것만큼 사람이 몰리진 않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이 혁신도시 나주, 진주, 김천 다세대도 조금 옛날에 지어진 다세대는 지금 세대가 한 불이 낮아도 안 나갑니다.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데, 나주에 여기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로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면은 조금 희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하락하면 100% 입찰에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지금 가격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셔서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고 활발한지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입찰에 들어갈 것인지,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상업지역의 근린시설의 11분의 2 지분 매각이고, 강제금액 청구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취하될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두 동이 제가 보기에는 상속받기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하나는 상속을 받아서 상속 등기를 했고 하나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등기를 한 거는 건물과 굳이 지분으로 같이 나왔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 보면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6,300이 2,800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게 4차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하다가 나주에 있는 물건이지만 추천을 했고, 대부분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혹시 지분권자가 사지 않아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매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얼마로 되어 있죠? 6,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보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나주에서 조금 좀 그래도 중심가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건물의 배치도가 있는데, 배치도 보면 오른쪽 건물이 있고 왼쪽 건물이 있는데, 왼쪽 건물은 매각이 포함됐고 오른쪽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요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요 건물은 매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상속을 해서 여러 명이 건축물로 여러 명이 같이 돼 있죠. 이게 상속 등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이 건물은 보면 건축물단이 옛날에 붙인 이름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속받은 아들이 하나가 빚을 지다 보니까 상속 등기를 한 이 건물은 경매가 나왔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이 건물은 경매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출이 없다는 겁니다. 보면 여기 임의 경매에서 지부는 것이 이것이 뭐야? 기준거리입니다. 압류가 기준거리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를 해갖고 1억 5천
300만 원을 청구를 했고 여기에 한 사람은 지분권자가 그 하나의 상가에 여기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상가는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그 세가 잘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들도 세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인지 원래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인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현장 답사를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기 나주까지 가서 투자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근교에 있는 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그 유튜브로 해서 지방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광주나 전주에서 듣는 분이 대구 또는 울산, 부산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돈이 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 서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내가 나주까지 가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서울 근교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2024 125844 강제경매입니다. 제가 이것을 권리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이 아들은 1층을 또는 3층을 자기가 세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건물에 1층에서 커피숍 장사를 하고 3층에서 자기가 거주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청구를 다시 말하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 싶은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등포구 대림동 3층 금리시설의 2분의 1 집은 강제경매인데 강제 청구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주인이 2명이니까 지분으로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요. 건물 전체를 해야 돼요. 전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분의 1 지분만 경매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강제경매. 그러면 이거는 임차권 등기에서 경매를 한 것인지 따로 가압류를 해가지고 신청한 것이 지분만 신청한 것이 그 사람한테 따로 착공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선순위로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압류한 2등이 배당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3차로 3층을 1억 5천인가 1억 7천에 전세 들어와 있는 것을 가져가고 전부 다 배당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낙찰자한테다가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상당히 많죠. 얼마죠? 보면 14억짜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했죠? 9억 2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더 이것도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돈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주는 게 맞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1, 2, 3층에 옥탑이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대림동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요 3거리 코너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여기 보면 그 대림역에서 직선거리 523m라는 얘기는 도보거리로 한 800m에서 900m다 보니까 역세권보다는 조금 먼데 그러니까 우리 500m까지는 역세권으로 보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500m이기 때문에 도보거리는 한 800-900m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이 뭘로 되어 있죠? 커피숍으로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은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옥탑에 주택이 있고 건축물 관리자가 보면 근린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 이름 되어 있죠? 박하고 누가? 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지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건축물 관리자를 봤더니 여기 보면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죠.
근데 위법권 청구를 뭐랬죠? 해제시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로 위법권 청구를 또 위법권 청구다 또 해제했죠. 다시 말해 이 건물을 위법권 청구로 두 번을 만들었다 두 번 해제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건물 주인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규를 준수하시는 분들하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 다 사리에 맞게끔 얘기하면 다 순리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걱정을 한 건 뭐냐면 자 보십시오. 가압류가 있죠. 설정은 없죠. 설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압류나 가압류가 가장 빠른 압류나 가압류가 기준거리인데 기준거리보다 빠르게끔 뭘 해놨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주택권 임차권 등기는 인수인데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항 낙찰자한테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배당으로 받아가겠다는 하는 얘기니까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로 해서 여기 보면 누구의 청구를 했죠. 누구를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지분을 한 줄 알고 전부 다를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데 왜 누구만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임차권은 임차권대로 두고 따로 돈을 받을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임차권과 등기를 했다든지 따로 있든지 한 게 없습니다. 이게 강제경매로는 판결문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누구하고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계약을 누구하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임차권 등기 가지고도 전부 다를 따로 계약서 없이 전부 다를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만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권리 분석을 하고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와 강제경매 청구명이 별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2분의 1이고 여기 보면 가압류를 했죠. 누구를 했죠? 여기 보면 누구를 가압류를 했죠. 임차권 등기를 해놨는데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압류 해놓고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임차권 등기하고 따로 돈을 대출해 줬든지 무슨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 채권자가 김누구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김누구가 두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박박박 임차인을 보면 박박박 누가 있죠. 이 박누구가 보면 이겁니다. 임차인은 1층 상가를 전체를 이어서 104 커피가게 104호를 라만가게 105호를 창고 가게로 쓰고 있다. 임차 보증금을 지금 얼마로 내고 있어요? 이 상가를 2,500만 원에 이제 보증금의 월세를 주고 있는 걸로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임차인 박누구는 건축주와 부자지간이며 3층을 임대한 것으로 신고함. 이전에 제출한 현황조사 보고서 참고 봐라. 임차인 박누구와 약속을 한 후 현장에서 점유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위 임차인이 임차했다는 하는 3층은 임차인이 문을 열어 확인해 주었고 그 이외에는 위 박누구가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개문 후 조사를 하였음. 3층을 위해 위치한 옥탑방으로 출입하는 문을 개문한 후 옥탑방을 살펴보았는데 생활의 흔적이 있는 생활용품과 중년 여성의 사진 등이 걸려 있으나 위 임차인의 비업자로 구체적인 거주자는 확인이 불가능함. 지하실도 개문 후 살펴보았으나 가전제품과 박스 및 몇 개만 놓여진 상태였음. 즉 다시 말하면 지하는 임차인이 안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의 현황. 위 부동산은 1층은 임차인 박누구가 그 아들의 상가로 전체 101호에서 105호까지 사용하고 있음. 커피 가게를 101호에서 103호, 라면 가게 104호와 창고로 사용 중이나 방문 무렵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여기 보시면 세대주 박누가 있고 그 모친이 있고 박누구는 그 아들 지금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 가격이 여기 보시겠는데 우리가 낙찰 가격이 얼마죠? 최저 가격이 9억 2천. 9억 2천이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2억도 배당해도 되고 가등기도 배당이 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도 배당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으로 다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는데 이 아들이 왜 이거를 경매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렇게 했는지 모친이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경매를 해서 받는 건가? 이거는 제가 잘 짐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이걸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셔서 상황이 어느 정도 거래가 어떻게 되고 상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보고 이웃에 가셔서 여기에 모친이나 부친이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간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2023 13403 이거는 임의경매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전원단지 내 대지 997제곱미터 295.54평이 바닥공구리트가 쳐져 있는데 바닥공구리를 포함해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바닥공구리가 매각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바닥공구리가 매각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은 5억 7,600에서 2억 8천 2억까지 하락했습니다. 49%로 하락했죠. 원래 전원주택지가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안 팔리는 양평, 가평 이렇게 기반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도 전원주택지 안에 있는 그러한 토지지만 여기는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냥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에 공인중개사 한테 가서 이 단지가 얼마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매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다면 묘물권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죠. 근데 이 전원주택 단지 아니라도 시내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화성은 유일하게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 대지가 반가격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고 여기 보면 소나무도 상당히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바닥공구리 쳐진 게 보이죠? 여기 바닥공구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슨 건축 허가를 받았었나 이렇게 봤더니 신축 허가로 뭘로 받았죠? 교육연구시설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가구 2주택으로 하고 법인으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 종부세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린생활실로 허가를 내면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도할 때도 또 법인으로 받아도 종부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부러 건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택지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허가를 안 받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건축물 관리자입니다.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11월 8일 날 특강에 오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도 없는 이 땅에 어떤 건물을 허가를 받았었는지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만 어떤 식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냐만 알게끔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허가 착공 사용수인데 여기 보면 허가 착공 구멍에서 밑착공을 했는데 사실은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바닥공구리가 내게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11조에 보면 건축 관계자의 변경 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다가 중단됐을 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라고 되어 있으면 그 짓담한 건물의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허가를 등기가 나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언제든지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건물이 바닥공구리가 포함이 됐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바닥공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화성시 건축과에 가서 제출하는 겁니다. 뭐라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요 경매가 나온 것이 법원에서 이렇게 제출했을 때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여기 본권 지상의 지하 간수성 한 개 및 건축물 바닥 구조물 한 기가 소재하는 바 토지의 부분물을 범위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걸 매매에 포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낙찰을 받고 이 서류를 화성시청 건축가에 갖다 줘서 이 건물이 내 걸로 돼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먼저 건축허가로 돼 있던 거는 원래는 그 사람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인감증명 첨부해야지 건축지 명예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 내가 받았으니까 그거 없이 이렇게 경매를 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지 허락 없이 내 이름으로 바꿔준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저처럼 이 서류를 가지고 건축가에 가서 제출하게끔 되면은 건축지 명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그 유실수 여기 보시면 다 뭐죠? 유실수나 그다음에 관정이나 바닥공물이 친 거 전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건축 허가까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를 통해서 땅과 건축 허가를 같이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 산 사람은 나는 교육연구시설을 만들지 않고 근린시설을 짓 건데 아니면 주택을 짓 건데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수와 크기를 변경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용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30평이었는데 주택으로 20평으로 2층으로 내가 바꾸겠다. 설계 변경, 용도 변경 같이 신청하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낙찰 받은 사람이 샀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저의 주인이 이름을 건축 허가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을 시켜주고 바꿔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 받은 사람과 소송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중개사한테 가서 아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허가까지 다 만들 때 얼마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만 물어보고 그 가격에 의해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